자, 오늘은 신라젠 문은상 대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게 이 재판처럼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일단 공소를 제기하면요, 이게 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소 사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번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남부지검을 출입하고 있는 정재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제일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그 문 대표가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자기는 먼저 주식을 팔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가 그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실을 미리 회피했다, 이런 게 사실 가장 그 투자자나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검찰이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신라젠 주가를 폭락하게 한 거는 팩사백이라는 항암 치료제, 신라젠이 개발하던 항암 치료제의 임상 실패 소식, 임상 3상 실패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 공개된 건 작년 8월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인지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회사가 이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본 건 작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에 사실은 주식을 팔았어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팔았다는 게 되는 건데, 문은상이나 이런 경영진이 주식을 판 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주식을 팔았던 건 임상 3상이 실패한다는 거를 알기 전이라고 검찰은 본 거죠. 그 문 대표가 주식을 판 게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 항암제 팩사백이 잘못될 것이라는 걸 알고 판 것은 아니다, 그런 증거는 없다, 이런 게 이제 검찰 시각이네요. 예. 근데 이게 회사가 잘 되고 뭐 주가가 펄펄 날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작년 8월에 그 팩사백이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죠. 네.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주가가? 지금 만 얼마로 거래 정지 됐어요. 이게 2017년에 15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때 15만 원 찍고 시가총액이 아마 코스닥 2위까지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하지만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작년 8월에 이 팩사백이 임상 3상 시험이 중단이 되면서 이제 만 원까지 갔고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니까 갑자기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주가는 폭락하고 가진 주식을 팔기는 어려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또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자신이 없으면 뭐 기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 어떤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좀 생각해 볼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해요. 이런 정말 우리 공분을 많이 샀던 상황인데 어떻게 주식을 파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럴 해저드죠. 왜냐하면 회사를 경영하면서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항암치료제를 개발해서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한테 알리고, 그렇죠. 그걸로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거 성공해서 떼돈 벌면 나도 돈 벌겠네 하고 돈을 넣은 거잖아요. 주식을 투자한 거고. 근데 임상 실패인지 성공인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자기는 주식을 이만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게 그 자체가 얄밉죠, 진짜. 모럴 해저드죠. 뭐 죄는 뭐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대주주들은 자기 지분을 안 팝니다. 웬만한 이유 있어서는 안 파는데, 그런데 팔았단 말이에요. 문은상 대표는 아마 한 절반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1,300억 원을 남겼으니까 상당히 많이 팔았을 텐데, 그럼 도대체 왜 판 겁니까, 그거를? 지분을? 뭐 당시에 세금 문제 때문에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설명하고 있죠. 세금 때문에 팔았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봐야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세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기 회사 주식을 이렇게 팔아서 결국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어찌 보면 이제 핵심적인 혐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그 어떤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인수해서 1,900억 정도죠. 1,900억 정도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과정이 좀 복잡한데 두 가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은상이 350억 원을 빌려서 회사에 집어넣는 과정이 있어요. 동부증권에서 350억 원을 빌려서, 근데 그 빌린 돈은 크레스트 파트너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갔다가 다시 문은상한테 갔다가 다시 그게 신라젠으로 입금돼요.
그렇게 신라젠으로 입금되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받는 거예요. 350억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350억 원을 빌려주고 350억 원어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받아요. 자,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문은상이라는 사람, 문은상과 경영진들은 이 신라젠으로부터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기 위해서 35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동부증권으로부터 차입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증권으로부터 나온 350억 원이 이 크레스트 파트너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문은상을 거쳐서 신라젠으로 입금이 됐고요. 이 신라젠은 그 대가로 이 문은상 등 이 경영진들에게 이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부여를 한 겁니다. 그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그 350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는 채권과 여기에 덧붙여서 그 돈을 빌려준 데 따른 그 어드밴티지로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아 그리고 근데 이제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왜 나왔냐? 페이퍼 컴퍼니가 나온 게 동부증권은 350억 원을 빌려주지만 이틀 만에 돌려받아요. 어떻게 돌려받냐면 페이퍼 컴퍼니에 350억 원을 빌려주고 페이퍼 컴퍼니는 문은상한테 돈을 빌려주고 문은상이 350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라젠이 다시 페이퍼 컴퍼니에 350억 원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사실 신라젠은 돈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그 돈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동부증권으로 들어간 그리고 그 돈은 페이퍼 컴퍼니에 다시 동부증권으로 가요. 동부증권은 이틀만 빌려주고 이 딜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게 그 BW라는 걸 발행한 건 결국 그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어떤 투자나 이런 게 필요해서 BW를 발행하는 건데 이 형식을 보면 신라젠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기껏해 잠깐 들어왔다가 이틀 있다 돌려주고 다시 동부증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은상이란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신라젠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사실은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써야지 회사가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받자마자 나갔고 바로 갚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꿔준 동부증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로 문은상 씨 등 경영진들은 뭘 얻었느냐? 잠깐 요거 돈 흐른 요걸 생각해낸 대가로 바로 BW 이 신라젠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BW가 발행된 게 2014년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날 동부증권에서 돈이 흘러나와서 쭉 흘러가서 결국 동부증권으로 그 다음 날 입금이 됐고요. 그래서 끝납니다. 자, 1년 뒤 2015년 맞죠? 2015년 3월에 다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 3월에 문은상이 신라젠에 350억 원을 갚아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신라젠은 350억 원을 갚아요. 그러면 문은상은 크레스트 파트너한테 350억 원 빌렸었잖아요. 그 돈 그대로 갚아요. 그럼 크레스트 파트너가 또 신라젠에 350억 원 빌렸었잖아요. 그럼 신라젠은 여기 줬지만 여기서 다시 350억 원을 받아요. 그럼 결국 350억 원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자도 2.5% 정도 붙어서 이자까지 어쨌든 붙어서 가요. 근데 결국 신라젠은 갚았다가 다시 받았잖아요. 신라젠은 돈이 오고 간 게 없어요. 그대로야. 근데 남은 건 문은상, 뭐 이용한 박병학 요 사람들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떼서 가져요. 1000만 주 정도 되는 주식을 주당 3,500원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야, 그때 이미 그 신라젠 주가가 뭐 2만 원 막 이랬을 텐데 2만 원 넘었어요. 그 3,500원에 인수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결국 이 BW 발행을 통해서 이제 문은상 씨가 이 신라젠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좀 과정은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젠이라는 회사를 좀 이용해서 결국 이제 아무 없는 그 돈을 빌려서 한 바퀴 쭉 도는 과정에서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 권리를 행사해서 큰 돈을 벌고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손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을 이제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누가 손해를 본 겁니까? 이 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손해를 봤죠. 회사가 손해를 본 회사랑 거죠.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봤죠. 다른 주주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회사가 이득 본 것도 없이 문은상이나 이 일부 주주가 1000만 주라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군요. 회사로서는 얻은 것도 없이 엄청난 권리를 어떤 개인들한테 주고 결국 그 회사가 손해를 받고 그 회사에 투자한 또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손해를 보는 뭐 주주들이 손해를 본 거죠. 그런 거죠. 주주들이 그런 개념이네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얘들이 받은 건 1,900억 원.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범죄 혐의가 된 건 1,900억 원인데 얘네가 먹은 돈은 더 많아요.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으로 바꿨을 때의 금액은 1,900원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더 올라서 팔았기 때문에 날로 먹은 주식으로 2,500억 원 정도를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문은상 대표하고 이 동부증권 측의 반론도 있습니다. 일단 그 대형 로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이 BW를 발행한 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요구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이 BW 발행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한 그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BW 거래에서는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문은상 씨는 이런 거래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게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한 건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해지거나 뭐 다른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요구했을 텐데 실제로 신라젠이 이 거래를 통해서 350억 원을 받아서 한 게 없잖아요. 얻은 게 없죠. 그냥 이자 돌려주고 돌려받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신라젠. 당시에 이게 이제 2014년 얘기입니다. 2014년이고 이제 이 BW가 발행된 게 2014년이고 돈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완전히 클로징 된 게 2015년인데요. 이게 당시 국세청에서는 이 사실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BW 거래가 바로 신라젠이 문 대표 등에게 사실상 증여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증여세를 매기게 돼요. 네. 증여세를. 국세청이 아주 잘 파악을 했군요. 이때 보면. 그래서 당시 그 신라젠 주식하고 이 문은상 씨가 행사한 가격의 차를 계산을 해서 그 이 사람들한테 이제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 문은상 씨는 증여세가 494억 거의 500억 원 증여세를 때려 맞게 된 겁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텐데요. 자, 이러면서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그 주식 매도, 문은상 씨의 주식 매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그때 증여세 500억 원을 부과받고 문은상 대표는 그럼 이거 나 주식이 많으니까 주식으로 내면 안 되냐고 문의를 했는데 국세청에 국세청에서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주식을 판 거죠. 그게 처음에 사실은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샀던 거래였는데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주식을 팔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검찰은 이거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을 팔았다고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주주가 갑자기 뜬금없이 주식을 팔면 굉장히 의심받을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은상 대표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판 이유가 이 500억 원 증여세 때문에 실제로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팔 이유가 있었다라고 검찰이 본 겁니다. 자, 문 대표는 그 BW 문제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혐의가 됐고요.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배임 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들이 검찰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특허권을 부풀려서 산 혐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회사 당시 창업자가 가지고 있던 회사 하나가 7천만 원에 산 특허권을 30억 원을 주고 사요. 부풀려서 29억 3천만 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톡옵션 거래를 통해서 그 38억 원을 이제 받은 건데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회사 초기에 38억 원,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굉장히 많은 뭐 임원 등에게 부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랑 상관이 없는 문은상 대표의 지인들이 스톡옵션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스톡옵션을 받아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그렇게 행사해서 남은 차익을 문은상 대표가 다 돌려받은 걸로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받은 돈이 38억 원 정도 되고요. 거의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 그럼 과연 왜 현찰로 받았을까? 38억을 현찰로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는지 참 가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현찰로 받았을까?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수사한 겁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 따로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소문이 사실은 그 전에 소문났던 게 그 38억을 가지고 로비 자금으로 쓰고 다녔다. 금괴로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보도로도 나오고. 근데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8억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다. 계좌이체 일부. 근데 금괴는 없었다고 검찰이 따로 설명했고요.
근데 그 38억을 어떻게 썼는지 검찰이 확인한 결과 사용처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문은상이 얘기하기를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썼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돈에 대해서도 로비로 쓰이지 않고 문은상이 개인적으로 썼다. 그래서 로비 정황은 없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조금 납득은 안 되네요. 개인적으로 쓴다 그러면 뭐 부동산을 사거나 뭐 자녀 유학비를 쓰거나 이런 건데 굳이 현찰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현찰이 필요하다는 건 그런 사유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요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문흥상 대표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 회사 주식을 팔면서 거둔 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증여세가 500억 원이었기 때문에 남은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남은 돈들을 과연 어떻게 썼느냐 이건데, 언론 보도 보면 이제 그 굉장히 고가 주택 이태원에 있는 65억이라 그러죠. 65억짜리 매매가가 65억인 걸로 나왔죠. 65억짜리 집도 샀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도 만들었다 그래요. 꼭 그 목적이 양도세 내는 것이 뭐 주 목적이었겠지만 사실 다른 목적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양도세 내는 게 목적이었으면 양도세 낼 만큼만 주식을 팔았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많이 많이 팔았죠. 팔았죠. 그래서 남은 돈으로 비싼 집도 사시고 와이프가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해서 딴 짓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 만한 일이죠.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입니다. 이 수사 결과 발표하는 날 조간들 보면 다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정관계 로비 실체 없어. 유시민 이사장 신라젠과 관련 없어. 뭐 이런 제목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이 계속 크게 컸던 게 바로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습니다. 자, 신라젠이 이 팩사백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게 된 과정에서요. 미국 그 바이오 기업 제너렉스라는 데서 이 팩사백의 권리를 샀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이철 대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VIK라는 업체 대표입니다. 이 업체 대표가 잠깐 중간에 이 신라젠의 경영 주식을 한 14% 정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였다가 나중에 이제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이후에 이제 문은상 대표가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이 이철 대표가 바로 그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사모 등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설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친하게 지낸 이철이 유시민 이사장이랑 뭐 친하게 지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신라젠이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면서 상장할 수 있게 해주거나 수사를 무마하게 해주거나 뭐 이런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살펴봤는데 정관계 로비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한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억대 손해 봤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모임도 만들어서 그 굉장히 그 피해도 호소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신라젠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5월 4일자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요. 정지됐군요. 그렇게 정지된 이유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 상장 폐지 사유가 결국에는 최근 검찰이 수사하면서 재판에 넘겼던 1,90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 경영진들 배임 혐의네요. 네.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배임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요. 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을지 말지를 또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서 상장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그 개인 투자자들 피해는 상당히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경영진들의 배임 혐의, 특히 이 BW 이제 그 돌려막기 같은 경우에 상장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16년에 신라젠이 상장이 됐는데요. 아까 BW 그거는 2014년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결국 상장 전에 발생한 어떤 경영진들의 이 배임과 어떤 모랄 해저드 때문에 결국 상장을 폐지시키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너무 크다. 이건 정말 부당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 신라젠은 희망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알 수가 개발을 하고 없죠. 있는 신약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캐나다에서 동물 실험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고요. 나름대로 뭐 신라젠도 뭐 몇 가지 뭐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신라젠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뭐 밝혀진 것도 있고요, 안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 향후 재판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그 부당 이득도 환수하고요, 다시 회사도 제자리에 돌아와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귀결됐으면 합니다. 오늘 속고 살지마 여기까지입니다.